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를 할 때 배합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합 설계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가 되는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이들을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이냐, 배합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합 설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배합 강도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설계 기준 강도로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예를 들어서 개량할 때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시공할 때도 시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합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해야 안전한 범위를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높게 설정하는 배합 강도의 정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결정을 할 때 내구성을 고려해서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얼마나 이제 내구성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노출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양호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탄산화, 내구성 측면에서 이제 탄산화의 영향을 받는 환경, 혹은 해양 환경, 제설염 등의 염화물, 철근이 부식되는 환경이죠. 이 염화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환경, 또 동결융해에 영향을 받는 환경, 그리고 황산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물이든 두 가지 이상의 노출 환경에 놓여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산화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겨울철이 있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동시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더 나쁜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노출 등급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출 범위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가장 양호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조건이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공기 중의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양호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일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탄산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환경을 따져볼 텐데요.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호한 등급이 EC1 등급이고요.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수변한 콘크리트, 건조한 환경에서는 그리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환경에서는 탄산화의 위험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나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EC1 등급의 노출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쁜 EC2 범위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수변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장기간 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 표면이나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이것들이 EC2 등급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한 환경이겠죠.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나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가 해당이 되겠고요. 가장 나쁜 경우가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봤던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외벽은 EC4 등급의 탄산화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 구조물이 어떤 노출 조건이 있느냐 따라서 노출 범위에 따라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다르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 양호한 환경의 경우에는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 최소 압축 강도를 21MP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 앞에서 살펴봤던 탄산화의 위험성 측면에서 탄산화 위험성이 가장 양호한 측면인 경우에는 EC1인 경우는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를 21MPa, 물 결합제 비를 0.6, 최대 0.6, 그보다 더 낮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보다 더 나쁜 환경인 2 등급에서는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를 24MPa, 최대 물 결합제 비를 0.5, EC3 등급에서는 27MPa, 그 0.5, 그리고 가장 나쁜 외벽, 비에 젖는 외벽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30MPa 이상, 그리고 최대 물 결합 대비는 0.45로 설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범주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기준, 내구성을 기준으로 한 압축 강도 기준을 최소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구조물의 노출 범위라고 하는 것이 탄산화까지만 살펴봤는데 해양 환경 제설염 등 영화물, 그리고 동교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황산염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할 일에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그거를 보고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 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조금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구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그 내부에 있는 철근이 녹이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철근이 녹이 쓰는 것하고 관련되는 것이 탄산화, 그리고 염화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철이라고 하는 환경,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부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열악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동결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산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환경이 되겠죠. 뭐 하수구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그런 구조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환경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하려면 첫 번째 품질 기준 강도를 먼저 결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품질 기준 강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 계산에서 정해진 설계 기준 압축 강도하고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 두 개의 기준 중에서 큰 값을 사용하라, 큰 값이 품질 기준 강도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는데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FCK이고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가 FCD니까 두 개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품질 기준 압축 강도로 반영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호칭 강도인 부분인데요. 호칭 강도는 레미콘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규격 강도를 의미를 합니다. 호칭 강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콘크리트가 타설하고 나서 양생하는 동안 기온이라든가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경화되는 속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28일이 되었을 때 만약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오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레미콘을 주문할 때 조금 높여서 주문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온에 따른 보정 강도를 더해서 더 높은 강도로 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호칭 강도입니다. 여기서 기온에 따른 보정 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설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28일 동안 18도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거는 양호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의 경우에는 보정할 필요가 별도로 없습니다.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거고 강도 발현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온이 8도에서 8도 이상이고 18도 미만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화 반응이 조금 늦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을 주문할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3메가파스칼을 더 플러스해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구조도면에 27메가파스칼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레미콘을 주문할 때 3을 더해서 30메가파스칼짜리 콘크리트를 주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4도 이상이면서 8도 미만인 경우에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더 더디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정 강도를 6메가파스칼을 더해서 주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 호칭 강도의 1.34 표준 곱하기 표준 편차값,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1.34배를 곱한 값보다 더 큰 값으로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35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에 가까운 경우에도 비슷한 식이긴 한데 약간 차이가 나는 식으로 배합 강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칭 강도가 FCN이 있는데 표준 편차에 1.34를 더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확률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가 뮤가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큰 사람들의 분포와 작은 사람들의 분포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일수록 더 키가 커질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확률 개념도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많이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호칭 강도가 있으면 그 호칭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잘 나올 때도 있고 잘못 나올 때도 있고, 이것이 이러한 정규분포의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모양에 따라서 종 모양이 조금 달라질 건데요.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를 잘 해서 호칭 강도, 그러니까 평균값이 달성되는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뾰족한 모양이 되겠지만, 만약에 품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공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형태로 확률 밀도 함수가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칭 강도에다가 이 표준 편차의 1.34배로 곱해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FCN 값보다, 호칭 강도보다 조금 더 이 확률 분포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민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값을 크게 하게 되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부분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이제 100분의 1 개념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게 실패할 확률이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콘크리트를 제조했을 때 100번 중에 99번은 성공을 하고 한 번만 실패하는 그런 확률적인 경우의 수를 갖도록 우리가 값을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합 강도를 결정할 때 배합 강도 결정하는 식 자체가
호칭 강도에서 표준 편차의 1.34배를 더한 값만큼 더 값을 키워서 배합 강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식의 의미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호칭 강도의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를 100번 제조하면 할 때 99번은 성공하는 것이고 한 번 정도는 실패할 확률로 안전하게끔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값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식들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호칭 강도보다 3.5MPa이 작은 정도의 강도가 나타날 확률이 100분의 1이 되도록 한 것이고요. 호칭 강도가 35MPa 이상인 경우에는 0.9를 곱한 값이 나타날 확률이 이제 100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확률을 조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합 강도를 결정하려면 표준 편차를 정해야 되는데요. 표준 편차는 많은 시험 할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 시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다고 하면 30배 이상 연속된 강도 시험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값으로 표준 편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횟수가 30번, 통계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30번이 되지 않고 29회 이하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보정을 해서 조금은 더 안전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횟수가 15회 정도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는 1.16이고요. S에다가 1.16을 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20이면 1.08, 25면 1.03의 보정 개수를 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대로 표준 편차를 쓸 수가 있는데, 시험 횟수가 작으면 조금 불안하니까 그만큼 보정 개수 값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축 강도 시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시험 횟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다음 값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 강도가 21 미만, 21MPa 미만이라고 하면 배합 강도는 그 호칭 강도보다 7MPa 정도 더 크게 잡고, 굉장히 크게 잡은 것이죠. 21에서 35MPa이면 8.5MPa를 플러스한 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35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칭 강도에다가 1.2를 곱한 다음에 5MPa를 플러스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합 강도를 훨씬 더 높게 설정해서 안전하게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합 설계에서 배합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